안녕하세요.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더 딥다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설 연휴, 오랜만에 만난 가족분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셨죠? 네, 아마 부모님 건강이나 노후 이야기도 분명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캐러유 뉴스 김형래 편집장님이 연휴 기간 동안 나온 국내외 시니어 관련 소스들을 정말 꼼꼼하게 모아주셨어요. 네, 저희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흩어져 있는 점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초고령 사회라는 이 거대한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해 보는 거죠.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맞아요. 이번 소스들을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건가요? 고령화가 더 이상 미래의 걱정거리, 이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의 위기이자 동시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기회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아, 위기이자 기회다. 그 양면성을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네요. 네. 그럼 가장 무거운 현실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인 돌봄 문제입니다. 소스를 보자마자 간병 노인 100만 시대라는 헤드라인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키워드만큼 지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도 없을 겁니다. 소스에 나온 하선교 씨 사례는 정말 마음이 아프던데요. 네. 10년간 노모를 간병하면서 빚이 2억 원이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특히 개인 간병비로만 1억 원 넘게 썼다는 부분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억 원이요? 아니, 많은 분들이 장기요양보험 같은 제도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고 또 간병 파산의 핵심적인 이유예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활 돌봄에 해당하는 요양은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국가 지원이 가능한데 네네. 문제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 돌봄, 즉 간병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100% 개인 부담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 그게 완전히 다른 거군요. 그렇죠. 월 평균 간병비가 370만 원인데 이게 지난 13년 동안 230%나 올랐다고 하니 어지간한 중산층 가정이라도 몇 년 버티기 힘든 구조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 되게 의외인 점이 있네요. 보통 이런 문제는 저소득층에게 가장 큰 타격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오히려 어중간한 중산층이 더 큰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수원여대 이지희 교수의 인터뷰가 바로 그 중산층의 주거 공백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주거 공백이요? 네. 저소득층 어르신은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공공지원을 기대할 수 있고 상류층은 비용 걱정 없이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집 한 채는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그런 중산층 노인은 정말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아, 아프기 시작하면 집을 팔아서 요양병원으로 가야 하는 막다른 길에 몰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프기 전과 후의 삶을 연결해줄 중간다리가 없는 셈이죠.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일본 같은 경우로 보면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라는 모델이 8,000개가 넘어요. 이건 요양시설이 아니라 비교적 건강할 때 입주해서 안부 확인이나 생활상담 같은 기본 서비스를 받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주거 형태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정책이 있지 않나요? 실버스테이 같은 걸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수익성을 따지다 보니까 소규모보다는 대규모 단지 형태로 흐를 가능성이 커요. 아, 자칫하면 지역사회와 고립된 현대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요. 이런 구조적인 불안감 때문에 어르신들이 일을 놓지 못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소스에 나온 한국 노인 인력개발원 보고서를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이란 게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다. 이건 존엄성의 문제이고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존엄성을 지키려는 노력이 명절 같은 때가 되면 시스템의 부재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더라고요. 맞아요. 명절 기간 돌봄 공백 문제, 방문 요양보호사 같은 분들에게는 휴일 수당을 150%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 보조금은 130%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럼 그 20%는 요양센터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세한 것들은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럼 대부분의 센터가 명절엔 아예 서비스를 중단해버리겠군요. 네, 결국 가족이 찾아오기 힘든 독거 어르신들은 명절에 완벽하게 고립되는 겁니다. 평소엔 일을 하면서 존엄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이 시스템의 공백 하나가 그 노력을 전부 물거품으로 만드는 거죠. 아,
정말 씁쓸한 현실이네요. 돌봄 문제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건강 문제로 넘어가면 또 다른 걱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소스 중에 7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복부 비만이라는 대한비만학회 통계가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낯살 아닌가 하고 가볍게 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 복부 비만은 그냥 외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당뇨병,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의 강력한 기폭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근육은 줄어드는데 내장 지방만 쌓이는 마른 비만 형태도 많아서 겉으로 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위험은 또 있었어요. 부모님이 요즘 통 뭘 잘 모르겠다, 다 귀찮다 이런 말씀하시면 덜컥 치매 걱정부터 하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인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해 보였어요. 맞아요. 둘의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데요. 소스에서 잘 짚어줬듯이 치매 환자는 보통 자기 기억력 저하를 인지 못하거나 숨기려고 해요. 아, 그런가요? 반면에 우울증 환자는 본인의 기억력 감퇴를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면서 대답을 피하곤 하죠. 그럼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방치하면 실제 치매로 발전할 위험이 2배에서 3배나 높아져요. 이건 마음의 감기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뇌질환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 내적인 요인 말고도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외부의 위협도 있었더라고요. 어떤 거죠? 미국 에모리대 연구 결과를 보고 좀 놀랐는데 초미세먼지가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높인다면서요?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발병 위험이 8.5%씩 높아졌다고 해요. 8.5%나요? 특히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한데요. 뇌 혈관 장벽이 한번 손상됐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독성 물질이 뇌로 더 쉽게 침투할 수 있거든요. 와, 이렇게 보면 대기질 개선이 환경 정책을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뇌건강 복지 정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계속 무거운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분위기를 바꿔서 희망적인 소식도 좀 보죠. 돋보기 대신 안약 한 방울로 노안을 개선하는 노안 치료제가 드디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반갑더라고요. 그렇죠. 미 FDA 승인을 받은 유배지에 같은 약품들이 대표적인데요. 원리가 뭔가요? 의외로 간단해요. 카메라 조리개를 조이면 초점이 더 잘 잡히는 것처럼 약물로 동공 크기를 일시적으로 줄여서 가까운 곳이 잘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와, 정말 이런 기술 하나가 시니어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바꿔놓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책을 편하게 읽고 스마트폰 글씨도 잘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첨단 의학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디지털 기술도 시니어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게 또 빛과 그림자가 아주 명확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세 번째 주제, 기술의 양면성을 들여다볼 차례네요. 소스에 나온 사례 중에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게 바로 대전 유성구의 스마트 경로당이었어요. 아, 스마트 경로당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어르신들 모아놓고 화상통 하나 시켜드리는 거겠지 했는데 소스를 자세히 보니 이건 거의 시니어 e스포츠 수준이더라고요. 웃음, 시니어 e스포츠라니 재밌는 표현이네요. 진짜 그래요. 120개 경로당이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다 같이 체조를 하고 노래자랑을 여는데 심지어 경로당끼리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응원전을 펼친대요. 와, 그 정도예요? 네,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이자 축제가 된 거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떤 부분이었어요? 이 스마트 경로당의 근력운동 근육고렴에 2년간 꾸준히 참여해서 보행기 없이 다시 일어서게 된 88세 어르신 이야기였어요. 작은 기적이라고 불린다던데 이런 기적을 만든 핵심 동력이 따로 있더라고요. 바로 스마트 매니저들이죠. 맞아요. 이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은퇴한 5060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점이에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노인이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 노인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아, 자연스럽게 60대가 80대를 돌보는 새로운 노노케어 모델이 현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기술을 잘 활용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건 질병관리청 조사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바로 그 기술이 또 다른 장벽을 만들기도 한다는 게 문제예요.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사례가 딱 그렇더라고요. 네, 취지는 정말 좋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키오스크를 만들자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네, 이런 기능을 다 넣으면 기기 한 대당 가격이 최대 7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영세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죠. 정부 지원은 더디고요. 여기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요. 맞아요.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건 아예 처음부터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철학을 말해요. 아, 단순히 기능을 나중에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설계 철학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키오스크 문제도 이런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쏙 되네요. 기술의 명암은 미래 기술에서도 엿보였어요. 중국 춘제 특집 방송에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할머니 옆에서 말동무도 해주고 빨래도 개주고 로봇이 정말 일상으로 성큼 들어왔구나 싶었죠. 그런데 바로 그 중국에서 노인 인구의 60%가 인터넷 중독 경향을 보인다는 소스가 함께 있었죠. 맞아요. 쇼품 드라마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자동 결제를 한다거나 라이브 쇼핑 허위 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대요. 결국 기술은 죄가 없네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부작용을 막을 사회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군요. 네. 이게 바로 네 번째 주제, 사회가 새로운 길을 찾는 방식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제도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니까요. 그런 관점의 전환을 보여주는 정말 인상적인 사례가 일본의 할머니 카페였어요. 아, 저도 그 부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이건 사업 모델 자체가 발상의 전환이더라고요. 그렇죠. 치매를 앓고 계신 80, 90대 어르신들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돌봄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죠. 네. 대신 그분들이 평생 쌓아온 요리 솜씨나 살림 경험을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그걸 유급 노동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분들을 지역 경제의 주체로 세운 거죠. 매출이 연간 2천만 엔, 우리 돈으로 1억 8천만 원이 넘는다니 정말 대단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죠. 맞아요. 할머니 비즈니스는 복제가 아니라 기회다라고 말한 오크마 미스루 대표의 철학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어르신들의 바둑, 장기 문화를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죠. 이걸 무작정 단속하고 금지하는 대신 바로 옆 낙원상가 건물에 탑골 어르신 문화놀이터라는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 이전시킨 사례가 있어요. 아, 그 소식 저도 봤어요. 막는 대신 양지로 끌어낸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통제와 배제에서 벗어나서 수요자인 어르신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더 나은 환경을 제공했을 때 어떤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죠. 서로 다른 세대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난관이 따르겠죠. 캠퍼스형 실버타운 아이디어도 처음엔 정말 좋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에서는 이동권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고요. 네. 젊은 대학생에게 걸어서 10분 거리인 500m가 80대 어르신에게는 30에서 40분이 걸리는 엄청난 장벽이 되는 거예요. 아, 특히 대학 캠퍼스는 경사진 것도 많고요. 그렇죠. 건물들도 흩어져 있고요. 이게 의도치 않게 어르신들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 거죠. 그렇다고 셔틀버스를 계속 운행하자니 그 비용이 전부 관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요.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러 소스들을 종합해보면 희망적인 방향성이 보이지 않나요? 네, 보여요.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자면 초고령 사회는 분명 간병 파산 같은 거대한 숙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네, 그건 분명한 현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스마트 경로당이나 할머니 카페처럼 기술과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제가 본 가장 중요한 변화의 흐름은 시니어를 수동적인 돌봄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분들의 경험과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다시 모시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오늘 여러 번 언급됐던 노노케어, 즉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노인이 초고령 노인을 돌보는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자 새로운 사회 구조의 시작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노년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서로 역할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이제 젊은 노인과 고령 노인의 구분이 뚜렷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 사회 전체로서 노년이 단순히 돌봄을 받는 시기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시기가 되도록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할까요? 노년의 삶이 사회로부터의 은퇴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참여가 되게 하려면 우리 사회는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